네, 건축법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 건축법의 어떤 용어 정리하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인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협의 같은 것들을 살펴보셨고, 이 파트에서는 이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부 규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그래서 보시면 여기 건축물의 유지관리부터 여기 6번 항목까지가 다 이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일종의 통과를 해야 되는 관련 규정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건축법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고 배제해주는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그 다음에 건축협정제도하고 결합건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칙에서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을 보고 바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의 세 번째 테마, 건축물의 유지 관리 파트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와 시군구청장의 업무를 이제 구분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일단 국토부 장관의 업무 중에서 건축행정 전산화 관련된 종합계획이 있는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행정 관련 전산 처리를 하기 위한 종합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행정 전산 이런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여기 시군구청장의 업무가 있죠.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구청장, 원칙적인 허가권자, 건축허가권자의 업무가 있는데, 자, 건축종합민원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건축종합민원실은 건축허가라든가 건축신고 같은 것들을 접수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그런 민원실로 볼 수 있고, 이 건축종합민원실은 시군구청장의 업무입니다. 자, 건축지도원의 지정. 자, 우리 건축지도원도 시군구청장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반 건물 같은 것들의 발생을 예방하고 위반 건물 같은 거 있었을 때 단속할 수 있는 건축지도원은 건축직렬 공무원이나 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정합니다. 자, 건축물 대장의 작성. 자, 우리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건축물이 완공되어서 사용승인서가 나갔습니다. 사용승인서가 나가면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하고 건축물 대장에다가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하죠.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 외의 건축물이 공사를 끝내고 나서 기재 요청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우리 앞에서 건축허가하고 건축신고 대상 외의 건물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일종의 공용건축물입니다. 아까 우리 건축협의로 짓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앞에 강의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 외의 건물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협의로 짓는 그런 공용건축물도 공사가 끝내고 나서 기재 요청 같은 게 들어오면 이런 것들도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되는 것이고, 또 집합건축물의 신규나 또는 변경 등록 신청 같은 게 들어왔을 때도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1번이나 2번이나 3번 사유 같은 게 있었을 때 건축물 대장을 시군구청장이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촉탁. 자, 우리 등기를 이제 등기 명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이제 행정관청이 촉탁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우리 지번이라든가 행정구역 변경되는 경우가 요즘에 생깁니다. 지방에 있는 도시가 두 개가 합쳐지면서 지번이라든가 행정구역이 변경될 때는 등기부의 표제부 같은 것들을 변경할 때 등기 촉탁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이 면적이 변경되거나 구조 층수가 변경됩니다. 자, 기존 건축물이 이렇게 먼저 있었는데 그 건축물을 뭐 증축하거나 아니면 개축 같은 걸 해서 건축물의 면적이라든가 구조, 층수 같은 것들이 변경되면 건축법에 따라서 관련을 처리하고 나서 이 시군구청장이 등기부의 내용을 바꿔라 이렇게 등기를 촉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신규 등록은 안 됩니다. 신규 등록했을 때는 이거는 건축물이 신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등기를 촉탁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등기를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축물이 해체 신고라든가 멸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스스로 해체하거나 자연재해로 멸실되고 나서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건축물 자체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등기사항을 정리하라고 등기를 촉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축종합민원실,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이런 경우에 등기를 촉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시군구청장의 업무로 보시고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랑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지문에서는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신규 등록 같은 경우도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그러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예외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래서 네 번째 테마로 넘어가시면 자, 건축법상 대지, 도로, 건축선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일종의 규제인데 자, 우리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이 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 규정 같은 것들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살펴보는 거고, 또 도로가 자 기본적으로 이 대지에서 이 뭐 조경도 있고 뭐 대지의 공개 공지도 있는데, 여기 도로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면 도로가 너비가 4m 이상이 나와야 되죠. 건축법상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대지 앞에 도로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맞췄을 때 정상적인 도로고, 그 옆에다가 대지를 조성할 때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건축선이라는 규정도 있었죠. 건축선이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건축선이 후퇴되는 경우도 있겠죠. 건축주한테 불리한 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특히 이제 대지에서는 여기 조경 관련된 규정하고 이 공개공지 관련된 규정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먼저 대지를 쭉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서 대지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대지가 안전해야 되고, 자, 그래야지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대지에다가 또 조경을 설치해야 되는 규정도 있고, 공개공지 같은 것도 우리 법에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자,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대지 쪽으로 물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높은 대지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대지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지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도로면보다 낮은 대지라고 하더라도 배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낮아도 대지가 도로면보다 낮게 있어도 배수에 지장이 없게끔 뭐 배수 펌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서 물을 이제 강제로 빼낼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러하지 않다고 해서 이 규정에 이제 통과하는 형태로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습한 토지나 매립지인 토지에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나 지반 개량을 해서 단단하게 토지를 다진 다음에 건물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대지에다가 하수관이라든가 저수 탱크 같은 물이 잘 빠질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대지에서 물이 고이지 않게끔 하수관, 저수 탱크 같은 것들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이제 중요한 건 요 4번부터 좀 보세요. 자, 손괴의 우려가 있는, 자, 무너질 우려가 있는 토지에다가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옹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언덕 같은 산이 있었는데,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이렇게 언덕이라든가 산 같은 이런 경사면에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절토를 해서 거기다 건물 같은 걸 이렇게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대지가, 이게 대지인데, 이 손괴 우려가 있는 것이죠. 자, 원래는 이런 식의 어떤 경사면에 있는 대지를 이런 식으로 절토를 해서, 자, 이쪽에다 대지를 조성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이 뒤에 있는 경사면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사면 자체가 무너지지 않게끔 경사면에다가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옹벽 같은 경우에 경사도가, 자, 높이와 밑변의 길이의 비가 1대 1.5 이상으로서 경사면 높이가 1m 이상이 나오면 옹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옹벽 설치 의무가 경사도 1대 1.5니까 아까 우리 경사면이 생기면 거기다 삼각형 같은 형태로 하나 기준점을 잡아서 높이 부분하고 요 밑변, 여기 수직하고 수평이라는 게 이제 수직이 높이고 수평이 밑변인데, 그게 이제 기준점이 1대 1.5라는 거, 그 경사면보다 경사가 높게 나오면, 경사도가 더 세게 나오면, 그리고 높이가 1m 이상 부분이면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 부분보다는 요 밑에 부분이 좀 더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옹벽은 경사도 1대 1.5 이상의 경사가 나오고, 자, 그 경사면 높이가 1m 이상이면 옹벽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옹벽 높이가 2m 이상일 때는 콘크리트 구조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요거 3m 이상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옹벽의 외벽면에는 배수나 지지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하는 말뚝, 옹벽의 그 외벽 부분에, 옹벽의 외벽면에는 자, 이를 지지하는 말뚝 같은 거라든가 배수구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돌출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지하는 배수나 여기 말뚝 같은 거, 자, 배수구 이외에 다른 구조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옹벽의 외벽면에는 자, 지지하는 시설, 배수를 위한 시설이 바깥으로 돌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걔네들은 돌출될 수 있고, 요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3m 이상일 때가 아니라 2m 이상이면 옹벽이 높이가 2m 이상일 때는 콘크리트 구조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옹벽의 외벽면에는 자, 이 옹벽의 외벽면을 지지하는 말뚝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수를 위한 시설은 바깥으로 돌출할 수가 있고,
그거 이외의 구조물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지에 대한 안전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대지 안의 조경 보겠습니다. 조경. 자,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일 때는 기본적으로 조경을 해야 됩니다. 연면적이 아닙니다.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면, 그래서 대지 토지의 면적으로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다음 건축물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조경 의무 배제라고 하는데, 자, 지금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건물들은 조경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주변에 이렇게 나무라든가 돌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골 용도 지역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물의 크기라든가 건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조경을 면제해 줍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자,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연면적이 합으로 1,500 미만의 공장,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이게 사이즈가 없네요. 지금 대지 5,000 미만, 원래 좀 전에 대지가 200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장은 또 예외를 주는 겁니다. 대지가 5,000제곱미터 미만 공장이면 이게 중소기업 공장이고, 자, 연면적이 합으로 1,500 미만의 공장, 건물의 실내 연면적이 합으로, 자,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물류시설 같은 경우도 이게 물류창고 이러고 있었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자, 쿠팡 같은 업체에서 주문받아가지고 배송할 때 이렇게 물류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이 물류창고 같은 물류시설도 공장처럼 연면적이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 같은 것들은 조경을 면제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공장은 대지 5,000, 자, 공장이 연면적이 합으로 1,500, 산업단지 안의 공장인데, 자, 물류시설은 연면적이 합으로만 1,500 미만까지 조경을 면제시켜줍니다. 다만 이 물류시설이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있는 물류시설 같은 경우는 1,500 미만이라도 조경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경을 해야 됩니다. 자, 서울의 강남역에 큰 의류 창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강남역 같은 데 보시면 큰 대로 뒤쪽 편으로 의류 창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업지역 안에 물류기 때문에 1,50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조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예외고, 아까 여기 1번도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구단위기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조경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1번 부분하고 3번 부분에 예외가 있으니까 이게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렇게 면제 대상을 주고, 조경을 하라고 또 이렇게 주거 상업지역에서는 조경을 또 하라고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 축사, 가설 건축물, 자, 염분이 많이 함유된 경우, 그 대지에, 그 다음에 관광이라든가 종합 휴양, 골프장 같은 경우는 따로 그 건물을 위한 조경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경을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하여한다는데,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물들이 1번, 2번, 3번 같은 거 위주로 보시고, 다만 여기 지구단위기획구역에서는 조경을 해야 되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연면적 1,50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조경을 해야 됩니다. 물류시설 같은 경우가. 요거 예외를 다시 한번 잘 보셨다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공개공지인데, 자, 우리 공개공지는 대지 안에다가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큰 건물에는 일종의 휴식 공간 같은 것들을 별도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건물 실내에 있으면 공개공간이고, 건물 바깥에 있으면 공개공지인데, 이 공개공지 등은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냐면, 이게 일준위, 상준위 같은 땅에서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전체, 공업지역은 중공업지역, 그 밖에 시군 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고 노후 산업단지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지정 고시한 지역,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일준위, 상준위를 봐야 되겠죠.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중공업지역이니까 우리 공개공지는 휴식시설이다. 근데 공개공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지역이 있고,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 대상 건물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어숙,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예전에 문종판, 운의숙이라는 게 있었죠. 문종판, 운의숙은 예전에 다중이용 건축물, 우리 앞에서 용어 정리할 때 다중이용 건축물 할 때 문종판, 운의숙입니다. 지금 여기 문종판, 운어숙은 자, 공개공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 건물이다.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 공연장, 집회장 같은 거,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에서 농산물 유통시설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운수시설, 여객용으로 우리 공항이라든가 터미널 같은 거,
업무용 빌딩 같은 것들, 숙박시설 같은 경우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여기 1준이, 상준이 같은 지역에서 설치한다면 1번 조건과 2번 조건이 모두 맞으면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상 지역과 대상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모두 맞는 건물이면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전용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공개공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 뭐 4번의 시군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자, 노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런 게 아닌 조건 하에서 4번이 아닌 상태에서 뭐 일반 공업지역이라든가 전용 공업지역 이런 경우는 공개공지 의무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공개공지는 1준위, 그다음에 상준위 같은 지역에서 자,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 종, 판, 그 다음에 운, 어, 숲 이런 대상이 공개공지 대상이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1번 조건과 2번 조건이 모두 맞는 건물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준주거지역에서 바닥 면적 합계가 4,000제곱미터짜리로 문화 및 집회를 하면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기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상업지역에다가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위락시설을 건축한다. 자, 위락시설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죠. 공개공지도 의무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준위, 상준위 같은 지역에서 문종판, 운, 어수 자, 이런 식의 조건이 모두 맞으면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다만 여기 판매시설 중에서 뭐 우리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는 들어가지만 이 농산물 유통시설 같은 경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같은 경우는 우리 가락동 농산물 시장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일종의 시장 기능으로 자, 농산물이 막 올라와서 거래하고 이런 지역이니까 공개공지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개공지는 설치 의무 지역이 있고 설치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공개공지는 자,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 안에서 이 설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가 자기 대지 면적의 최대 10% 100분의 10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설치하는 면적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과 높이 제한 같은 경우를 1.2배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좀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되면 자기 대지의 10% 정도를 공개공지로 내줘야 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일종의 이제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용적률과 건물의 높이를 1.2배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1.5배로 냈었죠. 자,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정도 이내에서 문화행사나 판촉 행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개공지 안에서는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공개공지 안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 출입 같은 걸 차단하는 행위에서는 안 됩니다. 공개공지에다가 공개공지 설치할 때는 긴 의자라든가 뭐 조경 등의 그 공개공지에다가 긴 의자, 조경설 같은 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개공지는 설치 의무 지역하고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을 사이즈 포함해가지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건축선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상 도로 건축선은 자, 기본적으로 대지 앞에 도로가 있고 이 도로하고 대지하고 접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 길이로 접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볼 건데 기본적으로 대지 앞에 있는 도로의 상태가 자, 보행,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둘 다 가능하면서 너비가 4m 이상인 법정된 도로나 예정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서 너비가 4m 이상인 법정된 도로나 예정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 법정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법이나 사도법이나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신설 변경, 고시가 된 도로, 그 다음에 건축허가나 건축 신고할 때 우리 행정관청, 시군구청장 이런 사람들로부터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를 모두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축법상 도로란 이렇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둘 다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인 법정된 도로, 뭐 도로법상 도로든 사도법상 도로든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든 이렇게 이 조건이 맞는 신설 고시가 된 도로 그 다음에 건축허가나 건축 신고를 할 때 자, 위치를 행정관청이 지정 공고한 도로 모두 다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도로법상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지만 여기
뭐 사도법이라든가 뭐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신설 고시가 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신설 고시가 된 도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설인 도로를 이렇게 예정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건축법상 이 도로 기본적인 조건 같은 것도 살펴보시고, 자, 도로 너비로 넘어가 보시면요. 건축법상 도로는 이런 조건을 맞췄는데 특히 이 너비가 4m 이상이라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원칙은 4m 이상인데 이 4m보다 이 기준 자체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m 이상짜리도 있고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막다른 도로는 이 도로의 길에 따라서 도로 폭 기준 자체가 이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로 너비가 원칙적으로 4m 이상이 나와야지만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되는데, 자,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보행만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3m 이상만 나와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되고, 또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는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막다른 도로가 이렇게 이 도로 입구는 있는데 뒤에 보면 막혀 있는 그런 막다른 도로 일종의 골목길 같은 경우는 이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건축법상 도로 너비가 2m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3m 이상으로 도로의 기준 너비가 바뀝니다.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으로 굉장히 긴 막다른 도로면 6m 이상으로 이 도로의 기준 너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 소유 너비의 기준 너비는 4m 이상인데 원칙인데 차량 통행이 곤란하다 그런 구간이 있을 때는 3m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고,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는 여기 2m 이상, 뭐 3m 이상, 6m 이상으로 도로의 소유 너비 기준 폭이 바뀝니다. 특히 이 중간 거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 길이가 15m다 그러면 10m 이상 35m 미만에 해당되는 그런 길이의 도로일 때는 도로 폭이 3m 이상만 갖추면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자, 우리 건축법상 이런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지가 있으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맹지 같은 것들을 건축법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 맹지면 건축허가가 안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 건축법상 이 안전조치 같은 거, 우리 좀 전에 봤던 여기 대지 안전조치 같은 거를 다 갖춘 그런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이러한 도로에 2m 이상의 길이로 접해야 되죠. 자, 다만 자,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의 큰 대형 건물 지을 때는 자, 너비가 6m 이상 폭 도로에 4m 이상 길이로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이게 강화가 되는 겁니다. 강화. 자, 이때 우리 공장 같은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죠. 근데 연면적 협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6m 이상 폭 도로에 4m 이상 길이로 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6m 이상 폭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2m 이상만 접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 대형 건물,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큰 대형 건물일 때는 자, 도로 폭도 여기 4m 이상 폭 도로에 2m 이상 길을 접하는 게 아니라 6m 이상 폭 도로에 4m 이상으로 접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준 자체가 이제 커지는 거죠. 자, 큰 건물을 짓기 때문에. 자, 근데 주의를 보시면 건축물 주변에 출입이 가능한 공지가 있거나 해당 대지에다가 농막 같은 걸 건축할 때는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농막을 건축하거나 출입이 가능한 이 대지 주변에 출입이 가능한 공지 같은 게 있을 때는 그쪽으로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여기 좀 배제를 적용해서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네 번째는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자,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변경하려면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여기 위에서 건축법상 도로 자격을 볼 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인 법정된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가 건축허가나 건축 신고할 때 시군 구청장 같은 관청이 위치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위치를 이렇게 딱 정한 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따라서 도로 위치를 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도로를 폐지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어떤 특정한 토지를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자,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특정한 대지를, 어떤 특정한 토지를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할 때 여기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위치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의 위치를 지정 변경할 때 동의를 얻어야 되고 폐지 변경도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도로를 위치를 지정할 때, 도로 위치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할 때 이해관계인이 해외 거주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동의 없이도 지정이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는데 도로 폐지 변경할 때는 이 동의 없이 폐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유 같은 게 있으면 이해관계인 동의가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동의받지 않고도 도로 위치를 정할 수 있다. 지정하는 건 가능한데 폐지 변경할 때는 이런 예외를 적용하시면 안 돼요. 폐지 변경할 때는 무조건 동의를 받아서 폐지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데 그 사람 동의를 못 받으면 폐지 변경을 실무상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도로의 위치를 지정 또는 폐지 변경 같은 거 할 때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서 지정도 해야 되고 폐지 변경도 해야 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든가 하나만 더 보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상의 통로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특정한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때는 그 토지 소유자가 그걸 이제 암묵적으로 묵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해관계인 동의 얻지 않고도 도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외적으로 이 폐지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지 않고 폐지 변경하는 경우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폐지 변경은 무조건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지정할 때는 그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그런 사유 또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상의 통로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지 않고 지정할 수가 있다. 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폐지 변경할 때는 이런 걸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 자, 우리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죠. 자, 지금 이 도로하고 이제 건축선 부분에서 이제 건축선 쪽에 나가시면 자, 다음에 이제 건축선입니다. 자, 우리 건축선이라는 게 이제 건축 한계선. 자, 건물을 건축할 때 해당 대지에서 이 도로 쪽 방향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한계선입니다. 그래서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하는데 이 건축선이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그런 도로에 접한되질 때는 이제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선에 후퇴라는 표현을 쓰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그 소요너비 미달인 도로라는 게 원칙적으로 우리 앞에서 이 도로의 기본 자격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밑에 이제 소요너비가 예외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4m 이상. 그럼 4m 이상 도로 폭이 나와야 되는데 소요너비 미달로 인해서 뭐 3m짜리 도로라든가 2m짜리 도로면 소요너비 미달로 봅니다. 자, 원칙적인 기준에서 이런 경우가 아니고 자, 원칙적 기준을 적용해서 소요너비 미달인 그런 도로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처럼 2m밖에 안 되는 도로에서 일방대지 한쪽으로 대지가 있고 이 대지 반대편에는 경사지나 철도 하천 같은 게 있는 거. 자, 2m짜리 소요너비 미달인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이게 도로인데 자, 양쪽 방향으로 있는 대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후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선을 후퇴해서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 한 방향은 자, 만약에 일방대지일 때는 경사지나 철도, 하천 등이 있는 그쪽 방향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너비만큼을 일방으로 가가지고 4m를 후퇴해서 건축선이 이렇게 거지고 자, 원래의 경계선이 여기죠. 원래 경계선으로부터는 2m가 후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빨간색이 소요너비가 4m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일방대지면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경사지가 있는 쪽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너비 4m를 후퇴해서 건축선이 거지면 자, 원래의 경계선으로부터는 여기는 2m를 후퇴하는 것이죠. 우리가 양쪽 방향 대지일 때는 이 도로의 중심선을 가상으로 긋고 거기서부터 소요너비 2분의 1을 양쪽으로 가서 합쳐가지고 건축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근 다음에 이게 4m가 나오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 양쪽 방향 대지일 때는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 1을 후퇴한 선이고 일방 대지일 때는 경사지 등이 있는 쪽으로부터 경사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너비만큼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건축선이 이렇게 거지면 이 후퇴한 건축선을 넘지 않게끔 이쪽에서만 건물을 줘야 되고 이 건축주가 이렇게 건축선이 후퇴가 돼서 자기 대지를 다 활용을 못하는데 또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이 대지의 면적 계산할 때 여기 후퇴한 부분을 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요너비 미달로 인해서 이렇게 후퇴가 되면 자, 여기 후퇴한 부분, 이 부분이 생기겠죠.
즉 여기도 이 부분, 이 후퇴한 부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하는 그런 불리한 점이 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보시면 가로 길이가 여기서부터 20m고 세로 길이가 1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지 면적이 원래가 200제곱미터인데 소연업이 미달로 인해서 이렇게 후퇴가 되면 원래 경계선으로부터 여기 건축선까지 이 거리가 2m가 나오기 때문에 2m 곱하기 10제곱미터를 곱해가지고서 얼마가 될 거죠? 2m 곱하기 10 하면 20제곱미터를 빼가지고 요 나머지 180으로만 대지 면적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후퇴한 부분은 제외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연업이 미달이 나오면 양쪽 방향 되실 때는 도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연업이 2분의 1만큼을 가는 거고 이렇게 경사지라든가 철도 하천 같은 게 한쪽 방향에 있고 나머지 한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일 때는 일방으로 경사지나 철도가 있는 쪽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잡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자, 우리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은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단,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그리고 자,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 부분은 출입문 등의 개폐 시에도 건축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선이 거지면 이렇게 지상과 지하 쪽으로 쭉 이렇게 연장선을 거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지 않게끔 건축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을 약간 넘어가도 괜찮고 또 도로면에서부터 4.5m 이하 부분은 출입문 창문 개폐 시에도 건축선을 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이런 사실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해석할 때는 도로면에서부터 4.5m를 초과하는 부분은 출입문을 열고 닫아도 건축선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면에서부터 4.5m 이하 부분은 출입문을 열었을 때나 닫았을 때나 건축선이 닿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로면에서부터 4.5m 이하 부분은 출입문 등의 개폐 시 건축선을 넘지 않게끔 해야 된다. 도로면에서부터 4.5m를 초과하는 부분은 출입문을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서 열었을 때 건축선이 닿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서 우리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건축선의 후퇴 규정 이런 것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 강의에서 뭘 배웠냐면 우리가 이제 비도시 지역의 면 지역에서는 대도, 건건, 방, 분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자, 지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같은 거 할 때 이해관계의 논의를 받아야 된다. 자, 건축선을 후퇴하는 규정, 자,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자, 우리 어떤 거 배웠습니까? 우리 앞에 강의에서 건축법의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있었고 도시지역 외의지역 중 지구 단위게 했고요.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 자, 이런 세 군데 중에 아무거나 하나에 걸리면 건축법을 전부 적용하고 일부 적용지역은 전면적 적용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었습니다. 전면적 적용지역이 아닌 지역이면 도시지역이 아니면서 비도시면서 면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지역이 아니고 지구 단위계 구역이 아닌 상태에서 면지역 같은 전면적 적용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6가지 규정은 배제한다. 지금 배우신 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자, 건축선을 따로 지정해서 후퇴하는 규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대지 분할 제한 같은 것들은 적용하지 않는다. 자, 지금 배운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보시면 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을 후퇴해서 이렇게 따로 정하는 규정, 그 다음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하고 여기 방화지구라는 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방화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구, 지붕, 외벽 같은 경우를 내화 구조를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고 대지 분할 제한 같은 규정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게 분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자,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조례가 정합니다. 그럼 조례가 이 숫자를 그대로 정하면 자, 요 면적에 미달하면 분할할 수 없습니다. 이게 최소 대지 면적입니다. 주거지역이 만약에 60으로 숫자가 정해지면 60보다 미만이 되게 토지를 분할할 수 없다.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배웠던 대도, 건건, 방, 분이 지금 잠깐 설명이 된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건축성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제 대지, 도로, 건축성 관련된 조항 등 살펴보셨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탭으로 넘어가서 건축물의 이제 구조, 재료, 설비 파트가 있습니다. 자, 건축물은 튼튼한 구조를 갖춰야 되고, 건축물 안에 들어가는 재료 같은 규정이 있고, 건축 설비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재료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구조 쪽하고 각종 설비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좀 내용들이 좀 많은데, 내용들은 좀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건축물의 구조는, 자, 우리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물은 이 구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을 건축 대선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구조 기준에 따라서 안전 확인을 해야 되고, 내진 성능 확보가 됐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둘 다 의무조항으로. 우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건축 대선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구조 기준에 따라서 안전 확인해야 되고, 건물을 튼튼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허가권자 같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진 성능이 확보가 됐는지도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요 2번입니다. 2번. 자, 요 2번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요 2번 내용은 요 하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 부분도 나왔고, 이 부분도 나왔는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2번을 한번 보세요. 자,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건축주가 이 착공 신고할 때, 건축 허가 받을 때 설계도 낸 거랑 별도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별도로 이거 서류를 작성을 해서 착공 신고할 때 제출하는 건물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2층 이상인 건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 이제 목구조일 때는 3층으로 바뀌고, 밑에 것도 목구조일 때, 자, 기둥이라든가 보 같은 그런 구조물이 목구조일 때는, 나무구조일 때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바뀌고, 또 여긴 또 창고나 축사는 또 제외라는 그런 또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이제 건축주가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확인 서류를 별도로 관련 전문가한테 받아가지고선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건축주가 더 비용을 많이 쓰겠죠. 건축 허가 받을 때 낸 설계도 심사뿐만 아니라 착공 신고하기 전에 착공 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내야 되는 건물, 자, 2층 이상 건물, 자, 목구조일 때, 기둥이나 고가 목구조일 때는 3층 이상부터 적용을 하고, 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인데 목구조일 때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 밖에 건물 높이가 13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 자,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자, 국가문화유산 같은 문화재도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나 차양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물들도 이렇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착공 신고할 때 별도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같은 조건으로 이 사용 승인 이후에 내진 능력을 갖췄는지 공개하는 건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진 능력 공개 대상도 사용 승인 이후 조건은 요 착공 신고할 때 관련 서류를 내야 되는 것이고, 둘 다 요 1, 2, 3, 4 여기 5번 조건을 이 둘 다 같은 조건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음 중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건축주가 착공 신고할 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건물로서 잘못된 것은, 그러면 여기 우리가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목구조인데 뭐 400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면 500 이상부터 내는 거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건물 높이가 뭐 13m 이상인데 건물 높이를 12m로 준다든가 그러면 제출 대상이 되지 않죠. 아니면 이렇게 내진 능력 공개 대상, 사용 승인 이후에 내진 능력을 공개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대상도 같은 조건 하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건축 설계할 때, 자, 전문 기술사한테 협력을 받아야 되는 건물, 자, 6층 이상부터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같은 경우도 이 건축물의 구조 같은 것들을 보다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건축 설계를 할 때 일반 건축사뿐만 아니라 기술사랑 일반 건축사가 설계할 때 기술사와 협력을 같이 해야 되는 건물이 6층 이상부터고, 특수구조 건축물이고 다중이용 건축물 이런 것들은 기술사와 협력을 해서 설계하는 건물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난간 설치 의무. 옥상 광장, 자, 2층 이상인 층에 설치된 노대에는 높이가 1.2m 이상으로 난간을 설치해야 되겠죠. 예, 옥상 부분하고 층이 2층 이상인 노대가 이제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자, 우리 건물 외벽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발코니 부분에다가 2층 이상의 노대, 발코니 같은 걸 설치했을 때는 떨어지지 않게끔 1.2m 이상으로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자, 헬리포트 11층 이상 건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에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헬리포트 같은 경우는 11층 이상인 건물이면서 동시에 11층 이상의 층에 바닥 면적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조건을 두 개를 모두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옥상에다가 이렇게 H자를 그려서 헬기 착륙장인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물이 되는 겁니다. 자, 직통계단. 자, 건물 실내에다가 이 피난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직통계단을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이르는 거리가 보행거리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우리가 건축물에 자, 피난층 그러면 뭐 옥상층이나 지상으로 지상으로 통하는 바로 층들인데 이 피난층으로부터 직통계단을 설치할 때는 이 계단까지 도착하는 거리가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자, 보행거리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같은 거로 되어 있을 때는 50m 이하까지 계단 거리를 배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주요 구조부가 자, 내화 구조이면서 원래 정확하게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제로인데 참고로 보시면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 구조 같은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자, 보행거리가 50m 이하로 바뀌다가 이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40m 이하로 또 이렇게 기준이 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16층 이상 부분은 40m 이하로 기준폭이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은 우리가 건물 실내에서 화재가 나면 이 계단을 통해서 빨리 피난층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또는 옥상으로 올라가든지 그러려면 계단까지 가는 거리가 30m 이하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주요 구조부가 이렇게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들었을 때는 50m 이하로 계단까지 도착하는 거리가 이렇게 길어도 괜찮고 또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이렇게 내화 구조나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16층 이상 공동주택일 때는 거기 16층 이상 부분은 40m 이하로 또 기준 너비가 바뀐다. 이런 사실을 좀 보시면서 직통계단까지 도착하는 거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자, 방화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지붕 및 외벽 같은 경우를 내화 구조로 써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방화 구조라고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다. 방화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지붕 및 외벽을 방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하지 마시고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지하층. 자, 지하층 보시면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거니까 이 지하층에 대한 기본 정의는 한 층이 있는데 어떤 한 층이 있는데 그게 바닥 자체가 지표면 아래에 내려가 있고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한 층 높이의 절반 이상이 자, 지하로 묻혀 있으면 지하층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서 이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뭐 2.1m다. 그런데 당의 층 높이가 4m다 이렇게 나오면 4m하고 2.1m를 비교했을 때는 자, 2.1m가 2분의 1 이상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층으로 판단하는 거죠. 자,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63빌딩, 서울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은 지상 60층, 지하 3개 층이기 때문에 63빌딩의 법적 층수는 60층 건물로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지하층의 바닥 면적도 일반적인 연면적 산정할 때는 포함시킨 것이 원칙이나 자, 용적률을 산정할 때 그 분자의 연면적에는 산입되지 않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용적률 계산할 때는 그 분자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건축주한테 유리하게.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는 자, 지하층에다가 거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하층에다가 거실 같은 걸 설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머물면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게 원칙인데 자, 예외가 이렇게 파란색 내용으로 좀 생겼습니다. 이게 보시면 어떤 거냐면 지하층 거실을 부속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도 지하층에다가 거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는 지하층에다가 거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하층 거실을 부속 용도, 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부속 용도 같은 경우는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라든가 어떤 작업용, 운동용, 자,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예외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내지 능력 공개, 자, 요 내지 능력 공개는 요 위에 거랑 같은 거네요. 자, 내지 능력 공개 대상이 여기 사용 승인 이후에, 자, 지금 내지 능력을 공개하는 건물, 2층 이상인 건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건물, 그 밖에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물이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걸 다 해당된다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층 이상인데 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인데 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요 2번 조항은 자, 창고하고 축사는 적용하지 않고요. 그 밖에 뭐 13m 이상 건물 높이,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자, 층이라든가 이런 면적 제한 없고, 국가문화유산도 이런 제한 없고, 자, 그 다음에 요 3m 이상이 돌출된 건물들, 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 내지 능력 공개 대상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위에 있는 거랑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용승강기. 자, 일반적인 우리 승용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부터 승용승강기를 한 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6층 이상도 되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지 승용승강기 의무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하고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헬리포트랑 적용 형태가 유사하죠. 헬리포트도 11층 이상이면서 11층 이상인 층의 면적을 모두 계산해 가지고 자,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지 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모두 맞으면 헬리포트 의무 대상이 되는 거고, 이 승강기도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았을 때 승용승강기 의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초고층 건물에는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된다. 자, 우리 초고층 건물이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가 50층 이상 건물이면 초고층 건물이죠. 만약에 건물이 100층짜리 건물이면 그러면 초고층 건물을 보고 피난 안전구역을 30개층 올라갈 때마다 1개 이상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를 피난 안전구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30개층 올라갈 때마다 1개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우리 소음방지용 바닥. 자, 우리 소음방지용 바닥은 우리가 이제 위아래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겪고 하는 건물들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아예 우리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면 이 층간소음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소음방지용 바닥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다가구 주택 같은 원룸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모든 다중생활설. 자, 다중생활설은 2종 근린 사이즈가 500 미만짜리도 있었고, 숙박설로 들어가는 다중생활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다중생활설에서도 이 고시원 같은 데서도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오피스텔도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공동주택, 다가구 같은 경우도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소음방지용 바닥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소음방지용 경계벽입니다. 자, 소음방지용 경계벽은 주거용 건물도 일부 들어가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가구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2종 근린 생활설인 다중생활설도 있지만 보시면 기숙사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학교의 교실, 숙박시설의 객실,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의 경계벽 같은 거, 자, 노인목주택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 자, 노인 관련된 시설들, 자, 우리 산후조리원은 이제 우리 아기를 낳고 나서 조용히 쉬어야 되기 때문에, 자, 옆방에 소음이 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숙박시설의 객실, 학교의 교실. 그럼 첫 문제가 지금 보시면, 이 병실, 침실, 그다음에 교실, 객실, 산후조리원, 노인 관련 시설은 자, 소음방지용 바닥이 아니라 소음방지용 경계벽에 있다는 사실을 잘 보시면서, 자, 다음 중 소음방지용 바닥으로 설치하는 건물이 아닌 것 해가지고 이 4개에다가 의료시설의 병실 같은 거 하나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자, 소음방지용 바닥은 주로 주거용 건물만 들어가 있고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건물들이고, 자, 소음방지용 경계벽은 주거용 쪽에다가 일부 주거용이 아닌, 여기 보시면 기숙사 침실, 의료의 병실, 학교의 교실, 숙박시설의 객실, 산후조리원, 그 다음에 노인 관련 노인복주택, 노인요양시설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소음방지 경계벽을 해야 되는 건물이 조금 더 많이 있네요. 자, 소방관 진입창은 11층 이하 건물. 자, 11층 이하 건물이면서 이건 11층 이하의 층에다가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이죠.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쉽게 깨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렇게 거기다 이제 소방관 진입창이라는 표시도 해주셔야 됩니다.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소방차의 고가사다리차가 11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참여시설 2m 이하 부분에서 자, 이웃이 보이는 창문 같은 거 설치할 때는 그 창문에다가 참여시설, 보이지 않게끔 참여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2m 이하에서 이웃이 보이는 창문 같은 것들을 설치할 때,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이 좀 많지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축물의 면적, 높이 이제 남았고요. 뭐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같은 것들 남았고, 이제 뒤에 부분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우리 건축법의 6번째 테마는 건축물의 면적이나 높이를 산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원래 정확한 이름은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거 제목보다는 이런 제목이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면적을 따지는 방법과 높이를 따지는 방법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실제 높이를 규제하는 규정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물의 면적은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으로 나눠서 이 각각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고, 거기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들,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들,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어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면적할 때 대지 면적, 자, 대지는 수평 투영 면적으로 계산해서 대지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대지 또는 경사지 대지라고 하더라도 평평하다는 가정하에 대지 면적을 재는 겁니다. 자,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기 때문에 자, 다만 자,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대지 면적을 계산했는데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네요. 자, 소요너비 미달인 도로에서 자, 소요너비 미달인 도로에 인접한 대지에서 건축선이 이렇게 후퇴가 되죠. 자, 이 후퇴한 면적, 자, 건축선이 후퇴가 되어서 후퇴된 면적하고 또 자기 대지 안에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되어 있는 부지는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그래서 소요너비 미달인 도로에서 자, 건축선이 후퇴된 경우, 건축선이란 말을 넣어서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 있고 이 후퇴한 면적이 이제 건축선의 후퇴 때문에 원래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한 면적을 말하는 거고 앞에서 우리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건축선이 이렇게 후퇴가 되면 원래는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하는데 소요너비 미달로 인해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건축선이 후퇴가 되고 건축선이 거지면 후퇴한 면적이 바로 요 중간에 있는 요 부분 면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여기 원래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한 건축선 요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고 또 자기 대지 안에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들이 결정 나와 있어서 조만간에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고 도시계획시설이 설치가 될 그럴 대지도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가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가 되면 건축주한테 불리한 거죠. 자, 왜냐면 건폐율 용적률 공식 계산할 때 분모의 대지 면적이고 분자가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기 때문에 분모에서 제외되면 이건 건축주한테 안 좋은 겁니다. 자, 위에 분자도 같이 이게 면적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건폐율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지 면적 산정할 때는 자, 제외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건축주한테 불리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부분, 건축선이 후퇴가 되어서 이 후퇴한 면적 같은 부분, 원래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된 그 부분 면적 구분하고 자,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들이 결정되어 있는 부지는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면적. 자, 우리 건축면적은 건축물이 대지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인데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으면 자, 외벽을 가상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외벽의 중심선이라는 선을 하나 거서 그 안쪽으로 이 건축면적을 수평 투영 면적으로 계산하는데 자, 다만 이 처마 같은 것들이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을 때는 자, 이게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처마 길이 같은 것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만약에 전통 사찰이면 본 건물을 세우고 사찰에 처마 같은 것들을 길게 낼 수 있는데 자, 4m까지 내면 정상적으로 건축 면적을 그냥 계산하는데 만약에 전통 사찰 같은 경우가 5m까지 사찰 길이가 나가면 사찰의 처마길에 나가면 끝으로부터 4m를 들어와서 남는 공간 자체가 건축면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처마 등은 다음 거리에 따라서 후퇴를 해가지고 건축면적을 산정하는데, 자, 전통 사찰은 4m, 축사는 3m, 자, 그다음 한옥하고, 자, 충전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은 2m 이하, 그 밖의 건물들은 1m인데, 자, 이게 기준 처마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축사가 있다. 축사가 있으면 축사 본 건물을 짓고 축사에다가 이렇게 처마를 냅니다. 처마를 내는데 처마를 3m를 딱 내면 정상적인 그 길이를 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외벽의 중심선으로 내는 건데 축사를 본 건물을 짓고 처마 길이를 축사해서 4m까지 빼면 자, 4m면 3m를 넘어간 겁니다. 그럴 때는 끝으로부터 안으로 3m를 들어오고 남는 1m가 건축 면적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이 본건물에 자 여기 본건물 가지고 건축 면적을 잡혀야 되는데 바깥 공간 1m가 잡히기 때문에 건축주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본건물을 1m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건축 면적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이런 처마 길이 같은 것들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전통사차는 4, 축사는 3, 한옥하고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은 2m 이하까지 처마 길이를 딱 정해놓고 이 길이가 초과되면 그 초과한 부분이 됐을 때는 그만큼을 이렇게 후퇴를 해서 남는 공간 자체가 건축 면적으로 산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보시면서 시험 문제에서는 숫자 같은 거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같은 거를 만약에 축사를 뭐 4m 이하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이 산정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이 요거죠. 자, 다음의 면적은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건축 면적은 건폐율 공식에서 분모가 대지 면적이고 분자가 건축 면적이므로 이 건축 면적에서 제외가 되는 거는 건축주한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부분은 본건물로 보지 않고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부분은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한다. 지표면으로부터 1m까지는 본건물의 건축물로 보지 않고 무슨 뭐 지하에 설치된 어떤 뭐 주유 탱크 같은 것들이 바깥으로 돌출되거나 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본건물의 건축 면적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기상층의 보행 통로, 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면적, 자,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자, 어린이집에 있는 대피용 미끄럼틀 폭 2m 이하, 장애인 승강기는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건축면적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자, 이 3번이 시험 문제였었죠. 자, 태양열 에너지원 주택은 자, 벽이 2개입니다. 그래서 벽이 2개일 때는 내측 벽이 있고 외측 벽이 있는데 내측 벽의 중심선으로 가지고 건축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벽이 2개 있는 태양열 에너지원 주택 같은 경우는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건축 면적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바닥 면적. 자, 우리가 이제 건축 면적을 재고 나서 각 층을 이제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은 또 각각 별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이 여기는 연면적으로 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 바닥 면적 계산할 때도 건물의 각 층별로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바닥 면적을 계산합니다. 자, 건축 면적과 유사하게 중심선으로 재는 것이죠. 차이점은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이고 자, 바닥 면적은 각 층별로 올라가면서 계산하기 때문에 각 층의 벽의 기둥, 각 층별로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재는 거다.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는 외벽의 중심선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바닥 면적 같은 경우는 각 층별로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바닥 면적을 계산하죠. 자, 바닥 면적 계산할 때도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주한테 유리한 거죠. 이 바닥 면적이 합이 연면적이기 때문에 용적률 공식에서 분모가 대지 면적이고 분자가 연면적,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이니까 이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은 이건 서비스 면적으로 인정하는 면적이라는 겁니다.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건축주한테 유리한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에 발코니 같은 게 있을 때, 자,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가 노대죠. 같은 건데, 발코니나 노대 같은 바닥은 노대의 전체 면적에서 자, 노대 등이 접하고 있는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다가 1.5까지 곱해서 자, 남는 부분을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발코니가 바깥으로 나가는 게 1.5까지만 나가면 그거는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고 초과한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발코니, 노대 같은 것들의 바닥은 노대 전체 면적에서 외벽에 접한 길이에다가 1.5를 곱해가지고 1.5까지만 이 노대 발코니를 바깥으로 뺄 수 있고 더 나간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로티 등으로 통행이나 주차에 적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피로티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자, 피로티 같은 걸 만들어서 자, 통행이나 주차에 적용되는 경우 또 상업용 건물에 피로티를 만들어 놓고 1층에 기둥으로만 만들어 놓고 피로티 구조를 만든 다음에 통행이나 주차장 같은 거로 쓰면 걔네들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하고 이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로티는 통행 주차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모두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상에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장식탑, 다락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옥상 구조물이죠. 자, 특히 다락은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고 경사 지붕일 때는 1.8m 이하라고 합니다. 자, 평균 높이가 1.8m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건데, 자, 옥상에 설치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은 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하고, 다만 다락은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 그 다음에 경사지붕일 때는 평균 높이가 1.8m 이하를 맞추면 그런 것들은 서비스 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다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락은 이 층고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지하관입니다.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된 기계실, 전기실, 어린 놀이터, 조경 같은 거,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도 또 제외합니다. 자, 우리 공동주택에다가 기계실, 전기실을 지하에다 만들어 놓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계실, 전기실이 침수되지 않도록 지상에다 올리는 거를 우리 법적으로 좀 이렇게 유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주택의 지상층에다가 기계실, 전기실을 만들고 어린 놀이터, 조경 같은 것들을 만들고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을 만들면 걔네들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할 때 열손실 방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마감재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를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발코니 같은 것들을 2m를 곱해서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산입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1.5m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로티 같은 것들이 통행이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로티는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이 옥상에 설치됐을 때, 그 다음에 다락 같은 경우도 옥상에 있는데, 이 다락은 층고가 1.5m, 평평한 지붕일 때, 그 다음에 경사지붕일 때는 1.8m라는 경사지붕, 평균 높이가 1.8m 이하를 맞췄을 때 바닥 면적 산입할 때 제외합니다. 4번 같은 경우도 지상에 있는 기계실, 전기실, 어린 놀이터 이런 것들이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건물의 연면적 계산할 때도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 면적이 합으로 한다. 원래는 지하층까지 포함해서 각 층의 면적들을 다 연결해서 연면적으로 계산하는 건데, 자,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할 때는 다음 면적은 제외한다. 자, 용적률에 계산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연면적 할 때는 지하층, 지상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 자, 초고층 건물 안에 피난구역, 그 다음에 경사지붕 안에 대피공간 이런 것들은 자,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여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계산할 때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층 면적, 지상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의 피난 안전구역 같은 거, 경사지붕 안에 대피공간을 만들었을 때는 마지막으로 용적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연면적 계산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배제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건축주한테 유리하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연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부분들을 보셨다가 이게 건축주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고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높이. 자, 우리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물의 실제 높이를 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인데 단 1층 전체가 피로티로 되어 있을 때는 피로티 층고는 제외하고 건물의 높이를 잽니다. 건물 높이가 이렇게 만약에 50m가 있었는데 자, 피로티고 1층 전체가 피로티고 자, 피로티 층고가 만약에 5m다 그러면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가 50m라고 하더라도 자, 피로티 높이가 5m가 있으면 그거를 제외하고 45m로 건물 높이를 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옥상에 승강기탑 같은 게 있을 때, 자, 여기 본전에 보시면 옥상에 승강기탑 등이니까 요거 이게 겁니다.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자, 이런 승강기탑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는 승강기탑 등의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자, 본 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 자, 이게 8분의 1이라는 걸 맞추셔야 됩니다. 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만약에 승강기탑이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의 승강기탑 면적을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승강기탑이 아닌가 계단탑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있을 때는 걔네들 모두 합쳐서 걔네들의 면적의 합계가 본 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를 맞춰서 지으면 적정한 규모이기 때문에 12m를 넘는 부분까지만 자, 건물 높이 계산하고 12m까지는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승강기탑, 계단탑을 만약에 13m로 냈는데 13m가 본 건물에 다 들어가시면 안 좋은 거죠.
그럴 때는 이 승강기탑의 면적이 본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를 맞춰서 내면 12m까지는 빼주고 12m를 넘는 부분만 산입한다. 그래서 승강기탑 높이가 13m일 때, 자, 8분의 1 이하를 맞춘 거예요. 승강기탑의 면적 같은 것들에 승강기탑이라든가 계단탑 두 가지가 있을 때는 그때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면적이 합계가 되는 거고, 승강기탑만 있을 때는 승강기탑의 면적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서 승강기탑의 면적이 본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를 맞추면 12m 넘는 부분만 본건물 높이에 산입하기 때문에 승강기탑이 13m로 지었을 때는 그때는 12m까지는 빼주고 남는 1m만 본건물 높이에 산입이 돼서 건축주한테 유리하게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12m 8분의 1을 초과해버리면 13m를 건물 높이에 다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의 높이를 재는 방법,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상단까지다. 근데 1층 전체가 피로티일 때는 피로티 층고는 제외한다. 옥상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는 걔네들의 면적의 합계가 본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를 맞추면 적정한 면적으로 승강기탑을 냈기 때문에 12m 넘는 부분만 본건물 높이에 산입하고 12m까지는 공제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층고. 자, 층고는 한 층 자체의 높이죠. 층고는 건물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항상 우리가 한 층이 있으면 아랫부분에 바닥이 있고 윗부분 바닥에 있는데, 자, 아랫부분 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의 윗면까지가 한 층의 층고로 건물을 높이를 재는 겁니다. 자, 이거 아랫면으로 바꾸면 안 되겠죠. 자, 건물의 층수. 자, 건물의 층수는 우리가 이제 건물 실내에 들어가면 층수를 알 수 있지만 층의 구분이 불명확한 건물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건물 실내 층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를 재서 4m를 하나의 층으로 재가지고 건물의 층수를 주는 겁니다. 자, 건물 높이에 만약 20m다. 근데 건물 내부에 층 구분이 안 돼 있을 때는 4m를 한 층씩 계산해가지고 뭐 5층짜리 건물로 계략적으로 층수를 계산하고, 자, 층수가 서로 다른 건물일 때는 가장 많은 층을 건물의 층수로 선정하죠. 이런 식으로 계단식 건물이 있을 때는 가장 많은 층이 나오는 건물을 건물 전체 층수로 계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네요. 옥상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자, 걔네들의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니까, 자, 이거 똑같이 위에 거랑 그 계산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같은 것들의 면적 합계가 본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아까 높이 계산할 때도 8분의 1 이하일 때는 12m 넘는 부분만 본건물 높이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물의 높이 재는 방법하고 층수, 층고 재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층수 계산할 때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같은 것 등이 걔네들의 면적의 합계가, 자, 본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걔네들을 한 층으로 인정하지 않고 서비스 층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대지 분할 제한. 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자, 다음 밑에 써있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게 분할할 수 없다. 주거지역은 60 이상, 상업지역은 150 이상,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이상. 자, 기타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60,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에서 이 조례로 면적을 정해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60, 150, 150, 200, 60제곱미터로 조례가 정하면 그 면적에 미달하면 분할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대지 분할 제한 60, 150, 150, 200, 60 같은 것도 살펴보시고요. 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높이를 재는 방법을 계산했으면 우리 건축법에서 이제 높이 제한이라는 실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건축물 높이 제한이 가로구역 높이 제한이 건축법 60조고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61조 제2항입니다. 두 가지 형태로 높이 제한하는데, 여기 가로구역 높이 제한이라는 게 허가권자가 우리 가로구역이라는 게 큰 간선도로 같은 거로 둘러싸인 하나의 지역이 가로구역이죠. 이 가로구역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인데, 이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건물의 높이를 별도로 지정해서 공고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 안에서 건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네요. 그래서 같은 가로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좌측 부분하고 우측 부분 높이를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건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자, 두 번째가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자, 건축법 60조, 61조 2항인데 이게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자, 타인의 일조를 방해하지 않도록 일종의 이게
우리 사선 제한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일조를 자신이 확보해라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정북 방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뛰는 높이 제한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자, 다른 건물의 일조 확보를 위해서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법정된 거리만큼을 띄어서 건축해야 됩니다. 자, 건물 지을 때 10m 이하 부분은 1.5m 이상을 띄어야 되고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서 건축해야 되는데, 자, 요건 좀 그림을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게 여기 이제 가로구역입니다. 우리 도시에서 이렇게 각각의 가로구역이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각각 가로구역별로 높이 제한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같은 경우는 이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인지 사선 제한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지금 요 약간 파란색 형태의 건물을 보호하는 겁니다. 일조를. 요 분홍색 건물 지을 때는 일정 거리를 띄면서 건물 지어야 됩니다. 자, 정북 방향이 오른쪽이 북쪽이고 이제 왼쪽을 남쪽으로 봤을 때 이제 해가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비춰주겠죠. 여기 이제 기존의 파란색 건물들이 이렇게 여기 발코니 방향으로 이제 주 채광창이 나 있는데, 자, 인접대지 경계선을 쭉 이게 가상으로 연장선을 쭉 긋고, 이 분홍색 건물이 올라갈 때, 자, 10m 이하까지 올라갈 때는 1.5m 이상을 떼야 되고, 자, 10m를 초과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건물 높이가 12m면 12m의 반, 이렇게 13m면 13m의 반을 떼서 이런 식으로 사선 제한 형태로 높이 제한이 가해지는 겁니다. 10m까지는 모두 다 1.5m를 떼는 거고, 10m를 초과하는 부분일 때는 높이의 절반 정도를 띄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햇볕이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이 건물은 분홍색 입장에서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띈다 해서 바로 우리가 인접지 사선 제한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자,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자, 이렇게 전용 주거,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법정된 거리만큼을 띄어서 건물 지어야 된다. 자, 이걸 우리가 전용 주거, 일반 주거지역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북 방향을 정남 방향으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요 10m 이하 부분은 뭐 이걸 1.5m를 띄는 건데 이거 갖다가 1.5m 그대로 두고 뒤에 부분을 10m 초과하는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5m를 뛴다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남 방향. 자, 이번에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택지개발지구, 대주정사업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같은 산업단지 같은 지역은 신규 개발지입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주택가란 얘기고, 택지개발지구, 대주정사업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같은 산업단지는 신규 개발지는 방향을 정남 방향으로 돌려서 정남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띄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아까 정북 방향이면 정북쪽에 있는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띄면서 1.5까지 띄고 건물 높이의 2분 이상을 띄는 건데, 정남 방향으로 바뀌면 정남쪽에다 건물을 지어놓고 정남 방향 경계로부터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띄는 그런 형태의 높이 제한도 있다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산업단지 같은 데서는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과 반대로 정남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와 같은 높이 이런 형태의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건물 거리를 띄면서 건축해야 된다. 자, 그리고 자 1번, 2번 조항을 공부했는데, 자 2층 이하 건물이면서 동시에 8m 조건을 모두 맞춘 건물이면 건물 높이가 낮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1호, 2호를 둘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 예외 같은 건물도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테마가 특별건축구역하고 나머지 이제 이행강지구까지 쭉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특별건축구역이라는 제도하고 여기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을 봐야 되는데, 일단 특별가로구역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기 특별건축구역하고 나머지 협정하고 결합건축이 중요합니다. 자,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결론적으로 건축법이나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거나 통합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은 건축주한테 유리하게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제를 완화해주고 또 배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부터 이렇게 볼 건데, 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가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을 보면 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 창출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자, 이 법이나 관련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건축법이라든가 관련 법의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일부 완화, 통합 적용하는 구역이다. 국토부 장관은 택지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같은 이런 신규 개발지에다가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자, 조심할 점이 하나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정비구역하고 재정비 촉진구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택지개발, 도시개발구역, 행정중심,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만 여기 정비구역,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구역, 자, 재정비 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도지사가 정할 때는 정비구역하고 재정비 촉진구역이 포함되죠. 여기 보시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에는 자, 여기 보니까 택지개발구역도 있고 도시개발구역도 있고 정비구역, 재정비 촉진구역 등에서 지정이 가능한데 여기 정비구역하고 재정비 촉진구역이 시도지사가 정하는 장소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여기 행정중심 복합도시사업하고 혁신도시사업은 이건 국가가 이제 어떤 개발사업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가지고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다. 지정을 하는데 국토부 장관을 정할 때는 여기 쭉 나오는 신규 개발지에다가 정할 수 있는데 정비구역하고 재정비 촉진구역은 대상이 아니다. 반면에 시도지사가 정할 때는 행정중심 복합도시하고 혁신도시 같은 건 아니고 대신 택지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재정비 촉진구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사실을 시도지사가 정할 때는 이런 정비구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거고요. 자, 지정 금지 지역도 있습니다. 자, 개발제한구역 같이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장소, 용도구역이죠.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산지 같은 것들을 보전하고 접도구역도 도로 가장자리에다가 정해서 도로를 보호하고 이렇게 자연공원도 공원이고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개발을 금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특별건축구역을 정해서 관련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이런 거 해서 규제를 풀어주지 못합니다. 이런 지역들은 지정 금지 지역입니다. 환경보호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다만 이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과거에는 지정 금지였는데 지금 현재는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정 금지 지역이 아닙니다. 지정 금지는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는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가 없다. 다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지정 가능한 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자, 지정 절차.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때는 여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한테 지정권자한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정 신청을 받아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3번에 보시면 직권 지정도 있네요. 지정 절차가 두 가지 형태로 갈라지는 겁니다. 지정 신청을 받아서 지정권자가 정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보통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 신청을 하고 시군구청장은 자기 상급자인 시도지사한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는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 같은 것들을 거쳐서 이제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30일 안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그다음에 직권지정.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심의 같은 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여기 뭐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도 직권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해제 같은 것도 하나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특별건축구역이 해제는 지정 신청기관 해제 요청,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한 게 확인됐을 때, 자, 지정일로부터 5년 안에 관련 건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해제할 수 있다. 자, 이게 좀 5년 같은 거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지정일로부터 5년 안에 관련 건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이거 갖다 3년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보시고요.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건축구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정권자, 지정 대상 지역, 지정 절차, 해제 사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 가로구역입니다. 자, 특별가로구역도 특별건축구역하고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특별가로구역도 자, 이 법이나 관련 법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 지정 장소가 좀 틀립니다. 자, 특별건축구역은 이렇게 신규 개발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특별가로구역은 특정한 도로 옆에다가 정합니다. 특정한 다음의 도로에 접한 대지가 여기 뭐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경우에 정하는데, 다음의 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보행자 전용도로, 건축선이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
자,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도로가 있는데, 뭐, 보행자 조형도로,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 자,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안의 도로, 문화지구 안에 있는 도로, 이런 도로가, 자, 옆 도로에 접한 대지가 뭐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으면 특별 가로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자, 특별 가로구역은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허가권자, 건축 허가권자인 시군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특별건축구역하고 이 지정권자가 좀 다릅니다. 국토부 장관은 요거 일치하는데 여기 나머지 허가권자가 시군 구청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시도지사, 특별건축구역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고 특별가로구역은 국토부 장관하고 건축 허가권자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 허가권자에는 시군 구청장이 포함되므로 시도지사랑은 좀 의미가 다르죠. 보셔가지고 국토부 장관하고 허가권자가 이 법이나 관계법에 따라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 도로에 접한 대지가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특별 가로구역을 정할 수 있고, 특별 가로구역이 정해진 경우에도 이렇게 건축법 같은 규정이나 관련 법 규정을 완화 적용하거나 이렇게 배제할 수 있다. 통합이라는 말은 없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협정제도. 자, 그다음에 이제 건축협정제도입니다. 자, 우리 건축협정제도는 이 체결을 할 때 이 체결의 당사자가 누군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근데 건축협정이라는 걸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필지 인접하는 대지가 있는데, 대지 소유자가 서로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럴 때 각각으로 건물을 지면 조경이라든가 주차장, 또 지하 공간의 활용, 건축비 같은 것들을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소규모 조경, 또 소규모로 주차장 면적이 나오고 건축비도 각각 설계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세 개의 대지가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보다 넓은 대지를 활용해서 하나의 대지로 보고 하나의 건물을 줘서 조경도 넓게 만들 수 있고 주차장도 크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도 설계비 같은 것들을 절감할 수 있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효과가 제일 좋은 게 이게 건축협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효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로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건축협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험 문제에서 건축협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협정의 체결자로 들어가고 또 추가로 지상권자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의 이해관계자로서 여기 토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모두 다 건축협정의 당사자로 들어가서 협정 당사자들이 전원이 합의해가지고 건축물을 건축, 대선, 리모델링 같은 걸 때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한한다 그러시면 안 되겠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이해관계자로서 소유자 동의를 받은 사람까지 모두 건축협정의 당사자로 들어갈 수 있고,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인데, 자, 폐지할 때는요, 자, 특례, 이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특례를 적용받아가지고 건물을 지면요, 그럼 특례 적용해서 착공신고하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에 폐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폐지할 때는 20년이 지나야지만 폐지할 수 있고, 또 폐지할 때는 그 과반수로 또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결할 때는 건축협정 체결자의 전원의 합의로 체결하는데, 폐지할 때는 특례를 적용받아서 건축협정에 대해서 건축허가 받고 착공신고하고 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폐지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인가를 받고 폐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건축협정의 체결 당사자를 좀 보시고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여기 인가권자한테 가서 인가를 받고,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대상 지역은 주로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개발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같은 데서 이런 활성화 같은 것들을 촉진하고 주거 개선 사업 같은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건축협정 같은 것들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해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좀 절감하고 보다 넓은 주차장, 보다 넓은 조경 면적을 활용해서 우리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폐지할 때는 협정을 체결한 사람들이 폐지할 때는 협정 체결자의 과반수 동의 얻어가지고선 폐지에 관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협정 같은 것들을 체결해서 건축허가 같은 것들을 신청할 때, 이거 인가 신청하는 거죠. 보시면 여기 걸치는 경우가 뭐냐면 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쳤을 때는
자,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인가권자한테 가서 이 협정에 대해서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허가를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도 한번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건축 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누구냐? 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다. 그 다음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지역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3개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고, 자,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폐지하고 그 폐지에 관해서 인가권자한테 가서 인가를 받습니다. 신구청장. 그리고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인가를 받을 때 협정 체결 대상 지역이 2개 이상 신구에 걸치면 자, 협정 대상 지역 중에서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인가권자 신구청장한테 가서 건축협정에 대해서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허가 신청을 따로 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축협정제도, 그 다음에 이제 결합건축 있죠. 자, 다음에 이제 4번의 결합건축입니다. 자, 우리 결합건축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다른 개별 대지에서 이렇게 2개의 대지가 있었을 때 자, 하나의 대지 소유자가 용적률을 그 옆에 있는 대지에다 넘겨줘가지고 이렇게 이 용적률을 나눠 쓸 수 있는 제도가 결합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결합건축은 이거 보십시오. 상업적이라든가 역세권, 좀 전에 배웠던 건축협정구역 여기 또는 특별건축구역에서 자, 최단 거리가 100m 이내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각각 적용하지 않고 2개의 대지를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가 이게 결합건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2개의 대지가 이렇게 있을 때 서로 인접하고 있는 2개의 대지든 아니면 대지와 대지 사이 거리가 뭐 100m 이내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100m 정도 안쪽에 있는 대지면 자, 용적률이 A 대지, B 대지가 있을 때 2개의 대지에서 A 대지가 용적률 400%, B 대지도 400%가 있었을 때 각각 400%로 건축할 수도 있지만 결합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그 결합건축 같은 것들을 합의하면 그때는 A 대지에서 용적률 200%로만 건물을 올리고 나머지 200%를 옆에 건물로 넘겨줘가지고 옆에 건물이 용적률을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허용하는 제도가 이게 결합건축입니다. 우리 결합건축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자, 2개의 대지에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에 있는 2개의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을 해서 아까 400, 400으로 해도 되고 200%, 600% 해가지고 통합해서 800%만 넘지 않으면 건축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결합건축이고 이 결합건축은 상업적이라든가 역세권, 건축협정구역, 자, 특별건축구역 같은 데서 건축협정 같은 것들을 체결할 수 있고 자, 건축협정을 자, 원칙적으로 2개의 대지인데 3개 이상 대지에서도 결합건축이 가능합니다. 자, 결합건축하는 대상 건물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소유하는 건물 아니면 이런 빈집 같은 것들을 철거해서 공원이나 광장 같은 이런 일종의 공익적인 건물 같은 걸 세울 때는 결합건축을 3개나 4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표현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결합건축 같은 경우를 폐지할 때는 전원이 동의해야 됩니다. 여기 합의한 사람들 전원이 동의해서 허가권자한테 신고하고 폐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폐지할 때도 여기 결합건축의 유효기간은 30년으로 하는 게 원칙이니까 이 30년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뭐 나중에 폐지할 일이 있으면 폐지하고 물론 이제 예외적 조건이 맞으면 3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폐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보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결합건축의 유효기간은 30년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이 결합건축 같은 경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전원이 동의해서 허가권자한테 신고하고 이 결합건축 같은 경우가 이제 폐지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건축협정 같은 경우는 자, 전원이 합의로 체결을 했고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폐지했죠. 그래서 폐지에 대해서 인가 같은 거 신청해서 폐지 인가를 신구청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건축협정은 결합건축 같은 경우는 자, 이게 협정 체결한 사람들 뭐 2명이 체결했을 때는 2명이 전원이 합의한 거고 뭐 3개 이상 되질 때는 3명 이상이 이제 합의해서 결합건축을 했는데 폐지할 때는 여기 전원이 폐지할 때도 과반이 아니라 전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원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결합건축은 전원이 동의해야지만 폐지가 가능하다. 건축협정은 과반수가 동의하면 폐지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구별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은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주 등이 자, 위반 건물 같은 것들을 지어서 건축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이라는 걸 합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한 다음에 시정기간 안에 시정명령 이행을 안 하면 다시 한번 상당한 기한을 주고 이행을 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그 상당한 이행기한까지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행강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기간을 먼저 줍니다. 자, 일정한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시오. 시정명령을 이행을 안 하면 다시 한 번 더 기간을 줍니다. 상당한 이행기한을 주고 그 이행기한까지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자, 이행강제금이 여기 부과 횟수를 보시면 1년에 2회 이내로 해서 이행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부과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5회까지만 부과하는 예외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계속 반복 부과하기 때문에 이행자금 같은 경우 부과 받았을 때는 빨리 시정을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횟수 제한은 따로 두지 않고요. 뭐 몇 년간만 부과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중대한 위반을 했을 때는 부과금액이 더 많이 나오고 경미한 위반했을 때는 부과금액이 적게 나오겠죠. 자, 중대한 위반이 4가지가 있는데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한 경우,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 안 하고 건물 졌을 때는 중대한 위반이 되는 겁니다. 건축법에서. 요게 이제 중대한 위반이 아닐 때는 나머지 다 경미한 위반이 되는데, 자, 중대한 위반을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 계산하는 공식이 조금 있는데, 자,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하고 위반 종류에 따라서 이 숫자 비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용적률을 초과해서 제가 뭐 50제곱미터를 더 많이 지었다. 자, 용적률에 따라서 연면적이 결정되고 그 연면적 내에서만 줘야 되는데, 자, 용적률을 초과해가지고 50제곱미터라는 면적을 더 많이 지었다. 더 이렇게 면적 자체를 초과해서 진 겁니다. 연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도 여기 좀 니은번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자, 그 초과한 건물, 용적률을 초과해서 지은 건물이 그거 이제 재산세 부과하기 위해서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이 만약에 100만원이다. 그럼 1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만원에 100분의 50인, 자, 100만원에 100분의 50을 먼저 곱해가지고 50만원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위반 면적을 50을 곱해주는 겁니다. 아까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이 100분의 90을 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건축 허가를 안 받고 지은 건물이면 또 100분의 100 같은 걸 곱하는 거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이런 식으로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이 나오면 거기에 50% 해당되는 금액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하고 위반 종류에 따라서 요게 해당되는 비율을 곱하는데, 자,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100분의 100이 곱해지기 때문에 요 금액 그대로 나오는 거고, 건축 신고 같은 거 안 했을 때는 100분의 75로 0.7만 여기 금액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건폐율 초과는 100분의 80이니까 0.8이 곱해지는 거고, 용적률 초과했을 때는 100분의 90으로 해서 요 이제 숫자 중에서 가장 세게 처리하는 게 디귿번입니다. 디귿번. 가장 약하게 처리하는 게 리을번이 되겠죠. 자, 경미한 위반 같은 경우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아까 100분의 50인데 이건 100분의 10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위반 면적 같은 걸 곱해서 바로 이제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조경 위반 같은 거, 뭐 사용 승인 같은 거 위반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경미한 위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시가표준액에다가 100분의 10을 곱한 다음에 위반 면적을 곱하는 겁니다. 자, 부가횟수는 1년에 2회 이내로 해서 1년에 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행될 때까지 열수 제한 같은 거 따로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이행될 때까지. 자, 이행강제금에 이제 감경이라는 게 있는데, 자, 원칙적으로 계산된 금액에다가 계산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금액을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산된 금액에다가 그 2분의 1 범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의 50% 정도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자,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면 일반 우리 중산층 서민들이 사는 건물로 보고, 자, 이런 건물들은 위반 형태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원래 이제 계산된 금액의 2분의 1 정도 범위 안에서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경미한 위반 중에서 사용 승인 위반, 조경, 높이 제한 같은 거 위반했을 때도, 자, 이건 이제 60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은 이제 모든 규정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고, 6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위반 형태가 경미한 위반도 있다는 겁니다. 사용 승인 위반, 조경 위반, 높이 제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60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해가지고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강제금이 이게 중대한 위반으로 금액이 결정될 수도 있고 경미한 위반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과금액이 정해지는데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면 중대한 위반, 경미한 위반 따지지 않고 그냥 원래 원칙적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정도 범위 안에서 금액을 다시 정할 수도 있고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승인 같은 거 위반했을 때 조경, 높이 제한 같은 거 위반했을 때도 이렇게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 계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반드시 문서로서 사전에 계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제징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의신청 같은 거 할 때는 30일 안에 이의신청 같은 거 할 수 있고, 이의신청 같은 거 없이 그냥 이행강제금 안 내고 있으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과 중지, 시정명령을 이행을 했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했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중대한 위반 4가지가 있고 경미한 위반 같은 게 있어서 원칙적인 이행강제금이 계산이 된다. 그게 일단 중요하고요. 여기 감경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위반, 중대한 위반, 경미한 위반 따지지 않고 원칙적인 이행강제금의 절반 정도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60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사용승인 위반, 조경 위반, 높이 제한 같은 경우를 위반했을 때는 60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로서 여기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도 감경 사유가 되어서 원칙적으로 계산되는 금액에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부과한다. 이런 내용들을 이행강제금 형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2번 내용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2번 내용을 양가로 2번 내용들을 제일 중요하게 의미로 받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건축법 내용들을 쭉 봤는데 일단 건축법 내용들을 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근데 이제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우리가 내용들을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건축법 마무리하고 이제 주택법하고 농지법 남았으니까 이거 제가 바로 이거 신속하게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명절 같은 거 연휴를 이용해서 좀 마지막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